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간밤에 드디어 서울이 25도까지 떨어졌네요. 8월 말인데 25도 됐다는 거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침에 창문 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이고요. 11시 정각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후반부에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셔서요, AI, 챗GPT 같은 공짜 AI 활용해서 요리 레시피 뽑는 법, 그리고 업무용 이메일 쓰는 법, 영어로 쓰는 법, 요거 제대로 질문에 얻을 수 있대요. 그 요령 가르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바로 월요일 인기 코너 정치가 경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요새 그 민주당 전당대회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말에 몰아봤는 미국이요. 한국 민주당 전당대회 안 봤어요. 못 봤네. 근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너무 재밌는데 보니까 해리스가 여론조사가 한 7%까지 앞서는 게 나왔대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컨벤션 효과 아닐까요? 컨벤션 효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관심도가 집중이 됐고 주목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중도층에서 좀 많이 앞섰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컨벤션 효과는 있구나. 공화당 전당대회가 곧 열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니, 또 전당대회는 했죠. 했나? 네, 트럼프는 그 총 맞자마자 네. 바로 전당대회 해가지고 그때 했어요? 대관식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전당대회 한 다음에 사흘 있다가 바이든 사퇴 뭐 그랬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판세. 네, 아까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해리스가 중도층에서 38, 트럼프가 33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선거 자금도 더 많이 모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일 평론가님? 저는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되자마자 해리스가 많이 유리하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변수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은 첫 번째는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매치업에서 바이든이 약점이었던 것이 해리스한테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것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고령 이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4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해리스는 지금 59살이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46년생이니까 몇 살인가요? 그러면 77세, 8세, 78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 이제 이쪽에 늙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젊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중도층 확장 이슈가 있어요. 트럼프는 좀 어쨌든 중도층에서 조금 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이든이 더 싫으면 트럼프를 찍을 수 있거나 투표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상쇄되거나 오히려 이제 해리스가 유리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 지금 7%포인트까지 차이 나는 거는 그거는 컨벤션 효과가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초박빙으로 항상 이제 선거가 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경합지 이제 스윙 스테이트 중심으로 이제 되긴 될 텐데,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해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요. 케네디 일가로서는 뭐 경천 동지할 그런 깜짝 그 동생이 그래서 글도 썼어요. 그래서 형의 결정을 무시해라. 우리 케네디 가문은 거의 저런 자식 둔 적 없다,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재밌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참 양극단 정치가 미국도 정말 심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 여론조사에서 보면 공화당 지지자 95% 트럼프, 민주당 지지자 95% 해리스 지지. 그러니까 양극단에서는 그냥 다 자기네들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잖아요. 역시 중도층 싸움이다.
그렇게 불도층 보여지네요. 싸움이다. 네. 두 분 분석이 일치하네. 우리 또 한국 정치 얘기해야 되니까 네.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미국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오. 내일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미국 전당대회 유잼이었대요. 한국 전당대회 노잼이었는데 그 재밌었던 전당대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내일 꼭 라이브. 갔다 오셨어요? 미국 전당대 그분. 아니요, 저 한국에서? 유튜브로 모두 워치하시고. 아니 이준석 대표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죠. 아, 그것도 직접 한번 해야 되겠다. 참가했는데. 예. 아, 그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아, 민주당 전당대회 갔다 왔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왔을 걸요 아마. 아, 좋은 팁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꼭 초청할 네. 테니까 일단 라이브 계속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 정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관심을 좀 많이 모았었는데 뭐 코로나 이재명 대표가 걸려서 연기가 된 상태죠. 이거는 여야 양쪽에게 뭐 어떤 상황인가요? 유리한 상황인가요? 불리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하고 싶어 하고 근데 하고 싶어하는 강도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되게 하자고 한대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박정아, 이해식 이 두 라인들 활동 상황을 좀 지켜보니까 박정아 비서실장은 계속 좀 하자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 생중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의제는 최상병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회담 자체가 무산될 것 같다. 일정상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수요일 날 퇴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저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좀 다른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을 좀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하고 싶으면은 좀 퇴원을 일찍 땡겨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28일 본회의에 민생법안 처리하죠. 그 다음에 각 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 연찬에 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30일 날 용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랑 만천회동이 있대요. 그러면 9월 2일 날 본회의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날은 9월 1일인데 하루 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야 지금 뭐 저희 상대당 나빠요 막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해서 지금 TV토론회 제안을 하면서 당대표회담을 하는 건데 일정상 보면은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28일 민생법안 처리하기 전에 양당 대표가 결단에 의해서 금투세 자 우리 합의했습니다 막 최상병 특검 합의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는데 28일 날 쟁점 민생법안은 처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일 날 쟁점 민생 법안이 처리되는 건 아니고 비쟁점, 덜 쟁점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되겠죠. 쟁점이었던 예. 전세 사기 특별법 예, 뭐 하여간 뭐 예를 들면 뭐 구하라법이든지 뭐 민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쟁점이 덜했으니까 그런 거는 처리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쟁점이라고 하면은 최상병 특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금투세 그거는 어차피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게 빡빡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입원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저기 그 김문수 청문회도 오늘 열리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저거가 대통령이 아마 발표할 거가 유력해요. 그날이 될 걸로 유력해요 지금. 대통령 국정브리핑, 예, 국정브리핑, 예, 연금개혁 포함해서 그리고 그날은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이제 질문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기자회견처럼 진행이 되면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먹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금으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아마 그 1박 2일로 저기 워크샵 같은 거 갈 거고 막 그래서 이번 주가 거의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 말씀하셨듯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해야 되나 뭐 이제 이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 공개적으로 생방송하면서 토론하자는 이거는 조금 약간 안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방금 어떻게 전에 보세요? 지금 네. 한동훈 대표 그 입장이 나왔는데 대표회담에 생중계 전제 아니다. 빠른 아, 시일 안에 그래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방금 전에 아. 발표를 했어요.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는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지금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아니, 국민의힘을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지금. 예. 오히려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약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이제 좀 프레임을 바꿔보겠다. 여러 흐름들을 뭐 그런 거고 민주당이 하기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굳이 해서 뭐해? 뭐 해서 뭐 하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의제 조율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떠한 뭐 조건이 없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당대표 회담을 하는데 최소한 자 1번 뭐 노냐고 2번 뭐 노냐고 3번 뭐 노냐고 그것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고 가야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낼까? 그거는 해야죠. 그러니까 의제 조율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조건들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자, 민주당이 막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인 그 법안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최상병 특검법은 하지 말자는 거였거든. 민생 법안만 한 15가지 쭉 나열했어요. 한지아 대변인이. 그것만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TV 토론 얘기했단 말이야.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거지. 그 의제만 딱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의도가 있으면서 저런 당대표 회담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나온 기사는 어쨌든 그런 조건 없이 일단 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방금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한 시간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TV 토론만 얘기한 거잖아. 아, 그렇죠. 의제는 딴 거 이제 그럼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의제 같은 거는 이제 거기서 넣냐 마냐를 놓고 엇갈릴 수도 한동훈 있겠네요. 대표는 금투세 법안이라도 최소한 합의해가지고 이거 폐지, 연기, 뭐 아니면 그냥 시행, 중지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어 한대요. 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폐지까지 가야 되나? 완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민주당 당내에 또 논란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이제 같은 무게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탠스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당내에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맨날 토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딱 금투세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위의장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재정위 기재위 이제 의원들은 이거는 이제 원래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폐지보다는 개정안에 좀 더 이제 무게를 싣고 있다. 5천만 원 이제 공제를 1억 원으로 올린다라든지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딱 할 수 없으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뭐 우리도 이거 협의해서 토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하려면은 저 최상병 특검 받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금투세도 해서 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한동훈 안을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아예- 최상병 특검 우리 논의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진전된 얘기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를 밝혀야지. 그냥 물밑 협상에서 실무 협상에서 이게 넌 얘기를 비춰줘야지 그래야지. 그럼 그래 금투세 얘기도 하지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게 성사되기는 쉽지는 않은 그림 같아 보이네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태업 아닌 태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주째 지금 사라졌는데 휴가라고 본인은 사라졌다가 이제 또 지난주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본인이 지금 공식적인 회의석상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한동훈 대표 마음에 안 들어. 그것에 대한 좀 완곡한 표현이 아닌가. 용산도 불편해하고 나도 불편해. 괜히 내가 엮여가지고 최상병 특검 합의 덜컥 해오면 내가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 싫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좀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추한 갈등이 원래 있었죠. 이게 윤한 갈등의 뭐 약간 미러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정책위 의장 뭐 바뀔 때부터 아니 근데 추한 갈등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추해 보이네요. 한추 갈등. 한추 갈등이라고 하자. 아, 그러네요. 두분 좋습니다. 사이는 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톱 간의 갈등 네네. 아주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일단 이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이게 두 분 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결론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전 카드라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정브리핑, 연금개혁안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 의견을 여쭤볼게요. 아니 이게 반전 카드가 될지 폭탄을 또 던지게 될지 저는 폭탄일 것 같아요.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개혁 해야죠. 의대정원 확대해야 됩니다. 근데 치밀하게 플랜을 짜가지고 의료계의 반발 최소화시켜서 후유증 최소화하고 부작용 최소화해서 단기간에 확정을 해서 의료개혁, 의대정원 딱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던져만 놓고 전공의들 복귀해, 의사 파업하지 마,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국민연금 개혁, 뭐 의료개혁, 교육개혁, 뭐 노동개혁 이런 것들도 그냥 화두만 던져놓고
본인은 또 나몰라라 따라와 안 따라올 거야? 뭐 마음대로 해. 이런 무책임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전 차라리 이런 개혁안 발표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겁이 날 정도예요.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하지 마십시오. 좀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못 하실 것 같아서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많죠. 김준일 대표님, 김준일 변호사님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칼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8월 22일에 그 이기용 논설실장인가 이분이 동아일보. 제목이 뭐냐면은 용산의 미세한 변화의 바람, 윤석열 리더십 바뀔까, 이게 메인 제목인데. 뭐 술 안 마시고 그런 얘기 예, 나온 거 부제가 뭐냐면은 버럭 경로 사라지고 술도 삼가해. 그래서 술을 삼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뉴스가 지금 전가에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이제 용산 쪽에 언론 플레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뭐 찌라시도 그렇고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술을 자제하신다. 맨날 술 먹고 뭐 제가 들은 것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관저로 누구 불러가지고 술하고 폭탄주 10잔 먹었네 안 먹었네 막 이런 거 맨날 공식적으로 몇몇은 제가 확인도 했어요. 잠깐 폭탄주 10잔은 술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기용 실장이 지금 10잔을 줄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잔에서 10잔으로 줄었다. 30잔은 좀 오바고 한 농도가 중요하니까. 한 15잔에서 진짜 많이 드시면 20잔까지 드셨다. 30잔은 아주 이례적인 날이고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 굉장한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다. 술을 삼가하면서 그런 얘기, 의혹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번 주 지금 목요일이 유력해요. 사실상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저는 용산 출입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지 먹어도 상관없는데 목요일 날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깨고. 뭐 엠바고 깨든 말든 나는 알 바 아니고 목요일 날로 지금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그날 굉장히 많은 거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연금 개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개혁안도 공개를 하지만은 질문을 일단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럼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정 갈등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물어볼 테고 뭐 별거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이번에 뭐 또 그거 그러네요. 무혐의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뭐 중간에 이제 그게 바뀔지 어떻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질의응답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 그러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감 뿜뿜이다. 자, 그러면은 술 줄였고, 술 줄였고, 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 지금 기자들한테 직접 받겠다고 하고 경로도 안 하시는 상황. 그런 상황이 목요일에 국민들에게 비춰준다면, 그러면 전국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전이 될까요? 그냥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자회견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밝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것, 무능력하다라는 것,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보호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된 거잖아요. 만약 이때 여러 가지 노동, 교육, 연금, 개혁안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야당에 분명히 이건 법을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당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 야당은 또 반국가 세력이라고 또 비판을 하고 규정을 하고 나를 따라라 이러한 리더십을 보일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 났으니까 입장은 어느 정도 밝히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장, 대리 사과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을 하면은 참모들은 엄청나게 준비도 많이 하고 기대감 많이 할 겁니다. 대통령 이거 하시면요 진짜 지지율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국정 운영의 중심자로서 대통령님 위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막 이럴 텐데 안 될 것 같아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분위기 그런가요? 그런 용산 분위기는. 거기는 완전히 지금 막 이제 떠받들듯이 이러는 건데, 또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뭘 해서 뭐 할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고, 또 어떤 부류들은 그냥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챙길 거 배려해 줄 사람 배려해주고 그냥 우리 챙길 거 챙기자,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무슨 내용이에요? 배려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예산과 인사로서 생색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참모들 어쨌든 인사권이 있으니까 공공기관장들 자기 뭐 친한 사람들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임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고마워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들과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챙겨야 될 사람들을 이번에 많이 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을 하고 예산도 이제 기재부에서 거의 다 태웠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챙겨줄 사람들 예산 미리 태워가지고 도움 주는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은 자신감 뿜뿜 넘쳐서 브리핑 하시는데 측근들은 그게 정치적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리 나눠먹기, 예산 나눠먹기 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망가졌죠. 이미 망가졌죠 뭐. 어떡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를 떠나서 그냥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가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율 이거 긍정 부정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 평가가 한 60에서 65% 정도 나오잖아요. 그게 ARS냐 이제 면접이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냥 절반이 매우 못함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함이 보통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은 양 극단적인 데가 조금 적게 나오고 가운데가 두터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잘함, 뭐 어느 정도 잘함, 적절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못함, 매우 못함 그러면 매우 잘함과 매우 못함은 이렇게 좀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양 기둥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작기는 하지만은 매우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종교지 일종의. 그리고 이쪽은 50%가 매우 못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나머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탈을 하려면은 태도를 바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되고 지금 뭐 당장 독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독도 팔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냐고요. 그 영동대학 이거 뭐고 이런 거예요. 김건희만 어떻게 이렇게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이거를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든 근데 그거를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40을 찍으면은 대성공이다. 근데 그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또 막 글쎄요. 아니 뭐 지금까지 그날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장 소장님께서 상대적. 해안을 주시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네, 야당이 뭐 못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뭐 그럴 수도 아니 그거는 있잖아요. 이미 야당도 지금도 못 하고 있어서 그 야당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ARS랑 전화면접이랑 다른데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국힘이 한 35% 나오고 민주당 29, 30밖에 안 나와요 지금. 갤럽이나 이제 MBS 조사 보면은. 그러니까 야당이 높지가 않다고요 이미. 그런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저 모양인 거는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다른 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대통령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줄이시고 화가 나도 참으시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책만 받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참모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대 개혁, 5대 개혁 이거 하기로 했던 거 그러니까 발표합시다. 저는 그런 술 거겠죠. 줄이는 거는 정말로 맞는지 모르겠으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일본에 그러면은 일본에 불편한 얘기 하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대통령이다 이 얘기에 친일 대해서. 프레임에 딱 갇혔잖아요. 뭐라고 하든 어떻게 그래서 뭐 이 독립기념관장에 이상한 뉴라이트 안 치고 뭐 뉴라이트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데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다 안 칩니까? 일제강점기와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국민이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집을 본인이 변화할 수 있냐. 이게 의정 갈등 지금에서 지금 막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응급실 22군데 갔다고 맞아요. 머리 머리 찢어졌는데 깨져가지고 맞아. 그거를 바꿀 수 있냐고. 고집을 부릴 수 있니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을 끊든 뭘 하든 그거는 박수 쳐 드리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엄청나게 비판적이긴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칼럼 나오고 하는 건 약간 태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래도 이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보수 세력 중에 있어요. 그래요. 저도 뭐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비판 많이 하지만 저는 보수가 완전히 폭망을 해가지고 다음번 선거 때 재기 불능할 정도로 망가지는 것은 좀 원치 않거든요. 제가 보수파를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보수파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들
그리고 국민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뭐 민주당 정권 집권하는 거를 뭐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꾸 이제 자기 정화 기능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 이제 동아일보 압수수색이다. 그런 생각. 압수수색이에요, 이제. 봐보세요. 근데 그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보니까요. 청년들이 보험료를 조금 덜 내게 스케줄을 조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못 봤는데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아직 목요일에 요거 발표할 거니까. 말씀하신 게 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덜 내고 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덜 내고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게 가장 맞아요,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어쨌든 많이 국민들이 일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국민연금 낼 사람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내고 덜 받고 그래서 연금 고갈 기준을 시점을 늘리는 게 정답이지 덜 내고 덜 받는다. 덜 내고 더 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안이 대체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40대 50대는 더 내고 20대 30대는 조금만 더 내고 이렇게 지금 짜겠다는 거잖아요. 기본 맞나, 방향이. 근데. 어때요? 근데 그게 정치적 효과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 때 지지했던 청년층을 다시 결집시켜서 돌파를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윤영준 대표랑 저랑 이제 이 얘기를 한참 해서 그거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민주당한테 좀 더 곤란한 숙제를 던져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무책임하다고 했던 거는 작년 9월에 24가지 안을 국회에 던지면서 국회를 존중해서 그래. 언제부터 국회 그렇게 존중했다고 국회에 24가지 안을 던져서 최소한 3가지 정도를 압축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한 가지 안을 딱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민주당의 주력인 지지층 주력인 4050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을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얘기하는 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30을 배려를 더 해야 되거나 이런 세대 갈등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거 가지고는 국민 용돈밖에 안 된다. 더 소득 보장을 하는 것을 방안을 막 강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복지위 보건복지위 이제 의원들이 지금 기자회견하고 그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다라는 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기류를 보면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부각을 하면서 본인들의 안을 좀 관철시키려고 해서 충돌은 벌어질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거는 2030은 조금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는 어려운데요. 2030이 민주당을 덜 지지하게 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우리 편 안 드는구나 계속 이런 우리 편 안 드는 거. 어차피 2030은 약간의 이제 부동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쟤들 4050만 챙기고 우리는 지금 홀대 안에 이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그거가 유효타 있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법안과 규정을 고칠 때 조금 더 대통령실에서 보내온 안보다 청년층을 위하는 그 안을 뭐 0.5%나 1%라도 더 높여주면 그러면은 청년들이 어이구 우리 민주당 지지해야 되겠네 이러지 않을까? 같은 논리면? 그래서 난 근데 적어가지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난 적어가지고 뭐 청년층들이 윤석열 싫어했는데 맞아요. 아이고 우리 연금 덜 내게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 대통령 지지합니다.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제 나온 이 얘기도 있는데 이건 회심의 카드 아닐까요?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이거는 보수층도 잡고 공휴일을 원하는 직장인도 잡고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저. 반대합니다. 어차피 아니 못 쉬어요. 두 분은 노동자가 근로자가 아니시죠? 어차피 못 쉬어. 방송국 놈들. 왜 쉬지 않는 거야? 방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특집 편성하고 정규 방송 안 되면. 근데 이게 가장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그냥 하나씩 더 툭툭 던져주는 거. 불만이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용돈이나 더 줄게 막 이런 것 같아요. 3월 30일 날 공휴일로 지정될 겁니다. 내년에. 3월 30일 무슨 날이죠? 의사의 날입니다. 의사들 반발하고 마음인데 알았어. 임시 공휴일 지정해 줄게.
9월 7일도 제가 보면은 임시공휴일 지정될 수 있어요. 9월 7일은 무슨 날이에요? 유엔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이에요. 푸른 하늘? 네, 푸른 하늘 그냥 감사하잖아요. 하늘 그냥 이렇게 날 더운데 맑은 하늘 보고 푸른 하늘 보면 좋잖아요. 하늘은 투표하진 않잖아요, 근데. 안 해도 그냥 그날 하루 놀게 해주면 푸른 하늘 보면서 국민들 쉬라고. 저는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평론가들이 비판 많이 하잖아요. 평론가의 날을 기념일로 한번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아, 그러나 평론가들은 그날- 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날은 평론가들에게 방송 안 하더라도 뭐한 100만 원씩 이렇게 좀 용돈도 좀 주시고 그런 평론가들이 비판을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보수라는 분이 저렇게 국군의 날 쉬는 거를 반대하면은 진짜 보수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의심 가기 시작. 아니 왜냐면 최상병 특검법 하면서 군인들 민심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념일 공휴일 지정 안 해주시고 최상병 특검법안 받아들이셔가지고 왜 그 젊은 청년이 왜 그렇게 사망하게 됐는지 순국하게 됐는지 그거나 좀 밝혀주세요. 많은 국민들은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 소장님 일관되게 이런 뭐 잔재주 전략 이런 거 통하지 않고 안 돼요. 핵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그럼요. 최상병 특검, 뭐 가족의 뭐 비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된다. 아빠는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는데 용돈 알았어, 10만 원 미안해. 올려드릴게요, 뭐 이런. 거.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뭡니까? 예, 그 수사심의위원회. 에이.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수사 무혐의 종결됐잖아요. 무혐의 종결되는 것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에 회부를 했네요. 저는 회부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회부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심의를 하고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해서 견제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도 만들고 민간의 의견을 들어서 강제성은 없지만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론적으로도 조금 말도 안 되게 뭐 기소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게 기소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견제하는 장치로서 이제 만들었는데 15번인가 열렸을 거예요. 15번. 예, 15번이 열렸는데 대부분 검찰하고 의견이 다른 적이 없습니다. 11번. 예, 대부분 다른 적이 없고요. 11번이 검찰 검찰 의견이 의견대로. 같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예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2020년이었나 그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마라. 이재용 기소하지 마라라고 했던 건데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 승계 작업과 관련 뭐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검찰의 의견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특히 같은 분위기에 저는 압수수색에서 구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심의위에서 강력하게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뒷조사해가지고 날려버리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위원들도 사실 좀 겁을 먹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어떤 분들이 그 위원을 하는 거예요? 법대 교수, 뭐 시민사회단체,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독립적인 분들이.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로또 추첨하듯이 이제 이게 1군에 군이 있으면은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데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실제 제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이거 공개는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글쎄요. 기본적으로 그 법대 출신 법조인, 뭐 법대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법조인들은.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없겠고 만약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진보 성향이면은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절반 이상의 과반이 돼가지고 그거를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면죄보다 요식행위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 가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은 매우 거세질 것이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의견 의미 없다. 뭐 해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뭐 강제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수사심의에서 그렇게 결론 내렸네. 알았어. 그냥 끝. 그거잖아요.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재수사를 지시해야죠.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근데 재수사는 못하고 그냥 최소한 면피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하겠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면죄부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멋있게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인정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근데 지난번에 방송 나오셨을 때 그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하고 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그 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과연 윤석열의 길을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수사 심의를 통해서 그 길을 가보려는 권력에 저항하는 검찰총장의 모습 그런 생각은 없을까요? 그럼 그만뒀어야죠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이 이제 9월 15일까지 임기 채우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 나는 임기 맞춘 검찰총장 그 이미지만 주고 싶어. 다른 거 그냥 그때 여러 가지 멋있는 말 했으니까 그건 또 역사의 기록 남을 테니까 나는 또 검찰 후배들 눈치도 보고 또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겠다. 눈치 보는 검찰총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좀 더 똘끼가 있어야 되고요. 똘끼. 예. 아이 좀 고집, 신념 이렇게 좀 그렇게 하세요 그 좀. 말씀은 아니, 지조! 그냥- 현직 지조! 대통령이 그렇다는 말씀으로 아니 뭐 꼭 들리는데. 제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지 저렇게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단과 똘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고 하나는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그러면은 이원석을 지지한다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검찰 제가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프로스 뭐 이런데 이거 글 하나 올라오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원석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임기 채우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럴 배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검찰 내부 게시판이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 시끄러웠었죠. 아니 이번 정부에도 검사 탄핵한다고 하니까 검사 탄핵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저는 검사 탄핵이 좀 무리수가 있다. 왜냐면 이게 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명백하게 불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의혹만으로 하는 거는 약간 무리수가 있다라고 비판도 했지만은 난리를 쳤어요. 누가 우리 어떻게 수사하냐 그 난리를 치다가 폰 상납까지 반납까지 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 뭐 누가 한마디 했습니까? 그냥 검찰은 그런 조직이에요, 그냥.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한테 저 상당히 고마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황제 검찰 조사를 받은 거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피의자들에게 하나의 선례가 되고 예외가 되고 기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피의자 인권 향상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에 갔다 왔는데 택도 없더라고. 나는 앉혀놓고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검찰 또 갔다 오셨어요? 3시간 동안 잘못 좀 하지 마세요. 왜 나를 이렇게 잘못을 해? 저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냥 꼬치꼬치 해먹고 막 인상 쓰고 막 휴대폰 좀 보려고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고. 검사 휴대폰 압수는 안 하셨어요? 아니 검사도 아니고 옆에 검사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수사관이 이렇게 보고 검사가 나중에 잠깐 오라고 막.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실망했습니다. 아니 조국 대표는 그때 인터뷰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청은 안전하지 않으니 이제 앞으로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지 않겠다. 나 지검에 갔다 왔는데 지검으로. 그럼 나 생명 위험. 조국 대표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의 어떤 강단과 사회적 지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조국 대표는 어건데 뭐 농담 반 농담이지만은 검찰청 보안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안상의 이유로 신변의 안전을 이유로 검찰청에 안 가고 부른 거잖아요. 조국 대표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 검찰청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해.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내 휴대폰 털면은 윤석열 정권 흔들 수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특검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잠깐 생각한 건 수사심의에서 그래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 수사 다시 해야 된다거나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면 그걸 명분으로 국회가 맞는데. 특검으로 가는 게 아닌가. 무조건 특검 갈 거예요. 네, 무조건. 맞는데 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언급조차 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10월달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그때 민주당 모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누군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때 좀 팍 터트릴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밝혀지게 되면은 아마 국민적인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론이 달려있는 거는 같은데 일단 그러한 돌발 변수가 없으면 그냥 야당은 하자! 여당은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어요. 보니까. 극적으로 뭐 탈출구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 특검은 어차피 합의가 안 돼요.
그래도 이탈표가 있으면은. 예, 저는 이탈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한 번에 될지 아니면 두 번에 될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탈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9월 12일인가 13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선고 받고 그러면은 이제 공범이 아니라 무슨 뭐였지 방조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무혐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기소조차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는 거가 문제예요. 법정에 가서 무죄를 받으면 그건 능력이니까. 근데 기소를 안 하는. 근데 검찰의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은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불기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저도 불기소해 주세요. 예, 제발 불기소를 부탁드려요. 할 수 있는 게 기소 독점주의 이게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누구는 그냥 기소해버리고 누구는 기소 안 해버리고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메랑이 돼서 날라올 겁니다. 그럼. 제니퍼님 감사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평론 재밌다고 하시네요. 강지현님 감사드리고요. 대자화님 감사드리고요. 네, 춘식이조님, 김준일, 장성철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현님 이게 뭐지? 미남의 날 하면 김준일 평론가 쉬겠네. 우리도 같이 쉬어야 돼요, 장 소장님. 미남의 날. 우리는 빼고 김준일 평론가만 같이 박상현님 쉬자. 감사합니다. 네. 다 가스라이팅 당했어 지금. 지금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이게 메시지의 힘인가 세뇌시켜야 봐요. 돼, 되뇌어야 얼굴 돼. 천재다 하니까 다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일단 수사심의는 특검으로 가는 열차라는 민주당 얘기는 맞는 것 같고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두 분 어떻게 되는지 의견 좀 엇갈리시는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열리는데 이분 정말 인생이 드라마틱하시잖아요. 그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아이, 그 말은 내가 그때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아이, 그땐 좀 과한 것 같고, 이렇게 뒤로 좀 물러나시는 것 같아서 사과 청문회가 좀 될 것 같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보여줬던 그것처럼 막 의원들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하락을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점 맞는 이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29점 맞았다고 이거 이 나쁜 놈 하고 막 두드러 패지는 않잖아요. 에이 뭐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니 뭐 청문회 보고서 뭐 부적합으로 채택이 되든지 아니 채택이 안 되든지 뭐 그러겠죠. 뭐 당연한 거고. 반국가 세력이 반대한다고 그러겠죠. 아니 근데 이제 김문수 제가 의원 그러니까 후보자 얘기 짧게 하면은 생각보다 본인이 그 경사노위 위원장 할 때 약간 노동계를 위해서 또 조용히 뭐 일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좀 민주당 쪽에서 제가 그 원로 쪽에서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각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각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또 약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이미 뱉어놓은 말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수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거기에 뭐 따라서 가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큰 변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김문수가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낙마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전국에 무슨 큰 변수 어차피 그냥 약간 유인촌 장관하고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일단 이진숙 방송위원장, 방통위원장 임명, 뭐 MBC 장악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김문수 장관 임명은 노동개혁을 뭔가 그래도 4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계속 밀어붙이겠다. 노조하고도 계속 싸우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국방장관도 최근에 바뀐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전선을 쫙 쳐놓고 국정브리핑에서 나는 이런 개혁을 할 거야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노동개혁은 어차피 그것들 중에서 노동개혁은 가장 입법사항이 많아요. 뭐 하나 하려면은 다 법을 고쳐야 돼요. 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뭐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이 목적이면은 뭐 이사들 갈아치우면 되니까 그거 하려고 온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뭐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국방 이슈 중에서. 근데 노동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본인이 뭐 정부의 뜻에 받들어가지고 뭐 주 100시간, 120시간 뭐 노동을 시키고 싶어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미 100시간 이상 하고 있어요. 예.
정부의 시책에 가장 잘 열심히 부응하는 사람이라고 고소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제발. 며칠 전에 또 국민의힘에서 방심에 걸었던데. 아 그만 좀 해 그거는. 두 분 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네요. 우리 방송 큰일 났다. 사법 리스크 해소돼야 됩니다. 검찰님 무서워요. 오늘도 정말 유쾌하면서도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돌파구가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여야 대표회담은 타협을 극적으로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심의는 별다른 결실을 못 이룰 것 같다. 대치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 되는 게 주셨어요. 한 개도 없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매주 같은 내용인데 희망적인 정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하고요 무료 챗 GPT 정말 잘 쓰는 법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 안정 자동화 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재정 안정 장치 도입은 선례가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정 급여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험료율도 그리고 받게 되는 보험금도 소득 대체율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기대 연명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에 따라서, 보험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받게 되는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세대별 보험용 차등 적용의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예요. 세대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다르게 내게 하겠다. 요거 핵심 내용은 젊은 세대는 부담 줄인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보다 젊은 사람들이 덜 내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요 얘기는 달리 하면은 젊은 사람 부담 줄인다가 아니라 지금의 중장년에게 더 걷겠다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걷겠다 하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달콤한 말만 하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 부담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이게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보험이란 제도, 연금이란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신받게 되고 세대 간에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게 갈등의 전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생성형 AI 챗 GPT 뭐 잘 아시죠? 요거 잘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표하고 자료 준비하셨는데 요거 좀 네.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올려주시면은 제가 인터넷이- 그동안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챗GPT가 나온 지가 1년 반이 조금 더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사용을 하고는 계신데 잘 사용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무료니까 깔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몇 번 질문 응답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계속 똑같은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 뱉어내거든요. 그래서 좀 쓰다가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김덕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은 뭐냐면 요걸 가지고 질문을 잘하면 명확하게 뭐 어떻게 해줘 이렇게 잘 넣으면은 진짜 훌륭한 답이 나온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영문 이메일도 잘 쓸 수 있고 요리 레시피도 잘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곤란한 일이 생겨서 누구한테 문자 보내야 돼, 카톡 보내야 돼, 아니면 전체 공지 띄워야 돼, 중요한 건데 실수하면 안 돼, 예의 바르게 하고 싶어, 이런 거 다 챗GPT를 통해서 또 다른 생성형 AI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김덕진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특별히 좀 모셨는데요. 어떻게 자료 지금 준비되셨어요?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책을 요약을 다 해주셨네요. 아, 그러셨어요? 새로 책을 내셔가지고 또 모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AI 워커스라고 적게이라고 나온 거예요? 책?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거든요. 와, 그런데- 따끈따끈한 게 아니고 텐에 있는 책이에요. 네, 아직. 근데 지금 여기 나오려고 제가 급하게 가제본 좀 해달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여기 막 다 잘리고 난리도 아닌데 그래도 와. 내용은 보여드릴 것 같아서 이 이름을 되게 출판사에서 매력적으로 지셨어요. 저 AI 워커. 적게이라고 많이 버는 네, AI 워커스. AI 네. 워커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은 우리가 진짜 AI랑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약간 있는데 이걸 좀 시리즈로 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AI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일단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책을 하나 또 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전에 책들 내셨던 거 있는데 네네네. 지난번에는 챗봇 2025 그쵸, 소개해 그쵸. 주셨고 네. 그전에 AI 2024도 네네네. 내셨잖아요. 네.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챗GPT 처음 만난 게 2년 조금 이제 안 됐잖아요. 2022년 11월 말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른바 이제 AI 3부작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생성형 AI 3부작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래서 생성형 AI가 뭐야?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AI 트렌드랑 그리고 좀 나오는 많은 도구들을 좀 이렇게 카탈로그 형태처럼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낸 게 이제 AI 2024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 GPT스나 챗봇이라고 하는 되게 기능적이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되게 디테일한 기술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술서를 낸 게 이제 챗봇 2025고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견됐는데 무슨 현상이냐? 이거를 진짜 집중해서 쓰시는 분들은 1년 사이에 거의 수능으로 치면 이제 거의 수능 이제 고3 수학 수준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보신 분들은 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마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수능 본다고 막 이러면 지금 막 수능 문제 보려고 고3 수준으로 막 주변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수학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제 거기서 수포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수포자처럼 AI 포기자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누가 고3처럼 간다고 왜 그러느냐.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뭐 1년만 하는 게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수준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약간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부터 직접 일할 때 따라할 수 있는 걸 좀 내야겠다는 생각을 또 요청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기획을 하시는 분들,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챗GPT를 따라 하실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컴퓨터 길라잡이 뭐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이게 실제 제가 일을 어떤 식으로 할 때 그 일에서 실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라는 걸 쭉 설명드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저희 아들이 중3이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챗GPT 가르쳐줘가지고 초기부터 막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네. 수학 문제 사진 찍어가지고 네. 올리고 그러니까요. 요거 풀이 과정 알려달라고. 네. 그럼 이제 해답집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사용을 또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이른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챗GPT도 그게 되고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이제 클로바에서도 실제 이제 하이퍼 클로바에도 이번에 멀티모달 기능이 네이버죠, 들어갔어요. 네이버. 네이버 거. 네. 그래서 네이버 것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보면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챗GPT, 또 클로드, 그다음에 이제 클로바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대부분 언어 모델들이 특색은 조금씩 달라도 일 시키는 방식은 비슷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신입사원들이 약간씩 또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딱 세팅돼 있으면 그 일에 따라서 우리가 명령을 주는 방식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워커스에는 어떤 언어 모델이든지 간에 일단은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식을 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똑같은 거를 뭐 챗GPT에도 넣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클로드에도 넣어보시고 하이퍼 클로버에도 넣어보면 또 되게 색다른 여러 신입사원을 만나는 느낌이 난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AI 포기 안 하신 분들은 네. 많이 쓰고 계신 거죠. 네, 전 실제로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네. 건가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실제 이제 글로벌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에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랑 링크드인의 조사가 있는데 31개국 약 3만 1,000명한테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75%의 사람이 이미 AI를 업무에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업무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업무에 쓰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놀라운 게 그중에 46%가요. 6개월 안에 이제 새롭게 도입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5%가 AI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46%는 6개월 안에 쓴 거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리더들 중에서 66%가 AI 기술이 없는 입사 지원자는 아예 이제 고려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77%는 AI 사용 능력만 갖추면 경쟁 이제 어떻게 보면 경력이 높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건 우리나라는 조금 결이 달라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키스디에서 2024년 4월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네, 그때 보면요. 최근 3개월 동안 생성형 AI를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이 39.8%. 정말 적죠. 그리고 업무를 활용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47.1%니까 실제로 우리는 생각보다 글로벌에 비하면은 업무에는 좀 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네. 지금 배워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남들보다 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쵸, 효율적으로 그쵸. 일할 수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꼭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아까 수학 포기하신 분하고 수학 안 포기하신 분, AI 포기하신 분, 안 포기하신 분, 가르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AI 포기 안 하고 계속 잘 쓰는 분들은 네. 어떻게 사용하시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그러면 AI를 잘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 생각을 하면 이제 안 포기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PPT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챗GPT UI나 여러 가지 UI를 보시면 검색창처럼 돼 있잖아요. PPT 띄워드리면 네네, 되죠? PPT 네네. 첫 장에 제가 나온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검색창처럼 돼 있는데 보통 저렇게 우리가 쓰는 검색창이다. 그럼 저기다가 보통 어떻게 쓰세요? 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법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은데요. 그쵸. 예를 들면 뭐 네. 수학 포기 안 하고 계속 잘하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검색이라고 하는 행위에선 대부분 두 가지거든요. 한 줄로 쓰거나 단어 중심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챗GPT를 쓸 때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검색하고 다르게 최소 저런 식으로 두세 문장을 구구절절히 쓰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은 캐시미어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하는데 저럴 때 저기 있는 것처럼 뭐 한국의 패션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을 수치화해서 말해주고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해주고 근거를 가지고 출처를 알려주고 결과를 표로 알려. 저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색이라고 하는 행동하고 UI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와 유독 왜 못 쓰느냐? 저걸 잘하려면 이제 질문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질문을 다 돌려서 하잖아요. 특히나 일을 시킬 때도 야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럼 이제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대충 이제 밑에서 알아듣고 하는 구조인데 맞아요. 거시기 빨리 이렇게 네, 어떻게 그렇죠. 좀 해봐 뭐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얘한테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테크닉처럼 되고 있어요. 테크닉. 그래서 그런 걸 이른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3페이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너무 학문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변화는 또 이게 이 우리가 말하는 수단과 목적이 좀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저런 식으로 프롬프트 기초 가이드, 프롬프트 노하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맞아요. 별별 게 나오니까 유료 강의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헷갈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보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업무랑 다른데 내 업무에 적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한 가지로 좀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문법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문법, 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좀 문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에 문법이 있다. 그렇죠. 이거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문법이 정말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6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토픽 이렇게 좀 어거지로 좀 붙여왔는데 정확하게 TOPFEC인데요. 이거 상표 등록하세요. 아, 세계적인 예. 브랜드가 될 아, 수도 근데 이제 있겠는데. 톱백이긴 한데 어쨌든 토픽이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냥 시킬 때나 저 6가지를 좀 생각을 해서 하면 확실히 답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꼭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업을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한테 일 시켰다는 생각하면 돼요. 야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보고서로 결과를 쓸 거니까 결과를 어떤 톤으로 써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전문가가 볼 용인지 중학생이 볼 용인지 아이가 볼 용인지 다르잖아요. 그럼 뭐 친절하게 써달라 아니면 전문가처럼 써달라 이런 식으로 시키고요. 세 번째 저게 되게 특이한 건데 페르소나를 주면 잘해요. 역할극을 주면 잘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지금부터 뭐 경제를 20년 동안 연구한 경제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주면 정말로 AI가 역할극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니까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보고서의 형태에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맷을 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조식으로 써달라, 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뭐 한두 줄을 줘라.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맥락까지 주면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감이 네.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두 번만 해보시거나 그냥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생각을 하나씩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자, 파스타 레시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파스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또 이제 파스타 요즘에 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제일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하는 게 라면 끓이는 거랑 비슷한 이제 파스타니까. 네, 아마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파스타를 잘하는 걸 또 이제 로망을 꿈꿀 수도 또 이제 있는데. 사위 될 사람이나 뭐 저기 네. 그 다른 나중에 가족이 될 사람들이 네. 방문했을 때 그쵸, 처음으로 그쵸. 대접하기 조금 폼나는 네. 게 파스타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보통 파스타 요리법 이렇게 네. 검색해서 네. 많이들 요즘은 그렇죠.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구구절절히 알려줘도 얘가 되게 잘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맨 처음에 파스타 레시피를 작성해도 저렇게 하나만 쓰면 맘대로 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처럼 제가 그래도 파스타 레시피를 욕 먹으면서 듣긴 싫잖아요. 그러니까 좀 격려해달라 이렇게 쓰고 또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럼 내가 경험 많은 이탈리안 셰프한테 배우고 싶으면 셰프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할 거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주의사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서 그 순서대로 좀 알려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내가 블로그에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이거를 내가 실제로 뭐 요리를 하려고 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쓸 때랑 안 쓸 때랑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냥 챗GPT한테 제가 파스타 레시피를 알려줘 이렇게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저렇게 재료, 조리 방법, 서빙 저렇게 나와요. 네, 근데 저것도 꽤 그럴듯하죠. 그러네요. 챗GPT도 네. 저렇게 그럴듯한데 저거를 갖고 제가 블로그 글을 쓰려면 아까처럼 재료, 뭐 파스타, 올리브 그럼 또 말도 붙여야 되고 또 말투도 바꿔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리 방법도 아까 말씀하신 되게 검색 수준의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뭐 큰 냄비에 물을 끓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방법을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면 답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실제로 초보 요리사를 위한 그죠 저런 식으로 이제 아까처럼 시키면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요거 다음에 저런 식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요. 초보 요리사를 위한 거라는 게 또 다르구나. 네, 아까 보시면 아까는 그냥 파스티라든가 그냥 검색 내용처럼 나왔잖아요. 되게 네네네. 기계적으로. 네. 근데 제가 지금 경험 많은 요리 강사로서 블로그에 게시하기 위한 초보 요리사를 위해서 파스타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격려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조리 단계를 아주 아까랑 다르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 8분에서 10분 정도면 알맞게 익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말투가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냄비도 보면 큰 냄비 써야 되는 것도 그쵸, 나오고. 뭐 저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주의사항 이래가지고 실제로 저런 식으로 파스타를 삶을 때 볶아주세요. 저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가 저걸 유용하네요. 물에 네. 소금 꼭 넣고 끓이라는 거. 그쵸. 네. 그럼 저런 식으로 하면 실제 일을 할 때도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에 그냥 저희가 만약에 교육 플랫폼과 관련돼서 이제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기획을 해라고 얘기할 때나 저런 식으로 이제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해서 실제로 저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제 뭐 플레이어라든지 내용들까지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얘기를 저거 시키면 굉장히 자세하게 시키네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그렇죠.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대로.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다는 것, 또 우리 회사가 어느 회사라는 거 알려주고, 네. 왜 너는 우리 회사 실장이야.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게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고 따라하면 두세 번만 해보면 익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잘하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수학도 생각해보면 수학의 정석 볼 때 아니면 이제 개념 원리 볼 때 두 가지가 있죠. 공식을 엄청 외워가지고 문법처럼 외우는 사람이 있지만 나 문법 잘 몰라 공식 잘 몰라 그럼 예제 문제 풀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뭐 하는 거냐면 그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예를 들면 기획, 뭐 마케팅, 영업 뭐 이런 데에서 실제 저런 것들을 좀 내가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라는 거를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따라해 보면은
되게 저게 복잡해 보이지만 한두 번만 해보면 내 머릿속에 이제 구조화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잘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아, 여러분들 그 앱스토어에서 그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나 챗GPT 깔고 다 무료 버전 지금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저거 그쵸. 한번 이 방송 여러 번 보시면서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이거 모바일로는 이제 여기 지금 구현이 될 테니까 모바일로 한번 제가 챗GPT로 시켜볼게요. 또 챗GPT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제 말로도 시키면 TTS를 잘 하니까 음성으로. 네, 근데 완전히 음성 대화 말고 이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얘한테 음성으로 시키고 내용이 나오는 것도 읽어주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예를 들면 저한테 아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유언장을 써두고 싶다. 아, 네네. 아니면 뭐 중고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협상 요령을 알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네.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요새 유언장 써두자는 운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원혜영 전 의원 여기 나오셔서 네. 방송 한번 하셨거든요. 그쵸, 한 그쵸. 50대쯤 되면은 다 네. 매년 한 번씩 써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얘한테 그냥 아무 거 없이 유언장을 써줘라고 한번 시켜볼게요. 네네네. 유언장을 써줄 수 있냐? 지금 네, 지금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하면 텍스트를 얘가 쓰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쭉 쓸 거예요, 뭔가. 네. 근데 쓰는데 제가 유언장을 써줄 수 있니 이랬는데 얘가 얘기하는 게 유언장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예시 유언장 그래가지고 뭐 본인은 사후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하기 원합니다. 뭐 유언자 서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 근데 제가 네. 생각한 유언장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내 삶이 어땠고 네. 난 이런 걸 남겼고 그쵸. 앞으로 자녀들이 이 유언장을 네. 보면은 뭘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거 더 남기고 싶은데 재산은 뭐 나중에 그쵸, 처리해야 그쵸.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서 어떤 걸 남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는 네. 자녀 교육을 할 때 네. 좀 더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자 했다. 네. 그래서 특별한 학교가 네. 아니고 공립학교를 다니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성실하게 살고 개근을 하도록 했다. 아, 그쵸. 이게 그러면 너희 이런 걸 남기고 그 싶어요. 내용을 제가 이제 마이크를 눌러드릴 테니까 마이크를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럼 네,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페르소나를 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리고 내가 아까처럼 이런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 유언장 내용에 이러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조만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구조.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아까처럼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가 볼 수 있게 이런 내용으로 좀 써줘라. 요런 내용만 한번 얘한테 하면 아까랑 다르게 써질 거거든요. 자, 제가 눌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내 자녀들이 열어볼 수 있는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 그 초안을 좀 써줘. 내가 담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했고, 하지만 특별하게 비싼 교육이 아니고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다양한 친구들하고 섞이면서 우리 사회를 배웠으면 하는 생각으로 교육을 시켰어. 그리고 돈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과 정신을 가르치려고 했었어. 이런 내 마음이 유언장에 잘 전달될 수 있게 나 이원재가 준이하고 다미한테 남기는 유언장을 좀 써주는데 분량은 A4지 한 장 정도로 짧게 하고 자녀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유려한 문체로 써주면 좋겠어. 괜찮아요? 와, 엄청나게 시키셨죠, 그죠? 자, 제가 텍스트로 얘가 지금 변환 중인데 지금 변환이 됐어요, 뭔가.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막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준이와 다미에게 아빠는 항상 너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단다. 혹시라도 아빠가 갑작스럽게 너희 곁을 떠나더라도 아빠의 마음이 너희 곁에 늘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남긴다. 아빠는 너희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배워. 이건 제가 한 얘기고 특별한 교육이 아닐지라도 아빠는 너희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길 바랐단다.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말한 내용은 아닌데 얘가 응용해가지고 얘기한 거네. 그리고 쭉 돈을 쫓기보다는 사람을 돕고 이런 얘기하다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 너희들은 언제나 아빠의 자랑이고 기쁨이야. 이 얘기는 안 했는데 또 담아줬네요. 내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너희들은 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 아빠가 남긴 이 작은 유산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어떠십니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 유언장이 남아있습니다.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재산은 눈에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전 재산 기부할 것 같아요. 상속 재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또 검색처럼 생각하니까 되게 단순하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서 그냥 에이 말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화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시고 따라할 수 있으면 일에서도 쓸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구구절절히 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잘해줍니다. 실은 저도 저희 아이한테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어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찍어서 챗GPT한테 올려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해줘. 우리 아이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야, 네가 내 대신에 칭찬할 수 있는 거 좀 만들어 줄래? 그럼 얘가 막 사랑하는 우리 아이야 이렇게 써줘요. 그럼 그걸 종종 카톡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너무 좋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소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 네. 50대 후반, 60대, 70대 이렇게 갈수록 사용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좀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을 위해서 네. 들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설치하셔서 보통 이제 PC로 하면 어려우니까 아까처럼 모바일로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바일로 그냥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건 챗GPT에 저희가 지금 녹음 기능을 썼는데 여기 대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헤드폰 모양이 있거든요. 얘를 눌러가지고 하고 싶으신 걸 막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얘기 드리는데 생성형 AI, 저희가 이제 AI 워커스니까 일하는 거에 집중해 있잖아요. 근데 일하는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얻으시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기회 같은 걸 논의를 하는 용어를 쓸 수 있다거나 혹은 완전히 그냥 나는 문학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미루셨던 문학 작가의 꿈을 얘랑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시를 써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시를 써달라고 한번 이 음성으로 한번 대화로 한번 얘가 시를 어떻게 읽어주는지 보여드리려고. 자, 아까 좀 시를 써줘가 아니라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얘한테 연결 중에 나오잖아요. 안녕 반갑다. 지금 틱소리가 나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가 요즘에 이제 퇴직도 하고 좀 삶이 적적한데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시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시를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한 20년 이상 IT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 그런데 최근에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내가 요즘 기술에 좀 밀려서 그래서 좀 반신반의하게 은퇴를 했거든. 근데 은퇴하고도 내가 알고 있는 IT 기술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기술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내용을 시로 한번 써줄 수 있어? 그래서 제목하고 시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너가 읽어줘. 부탁해. 자, 이렇게 시켰어요. 너무 어려운 거 시킨 거 엄청 어려운 걸 시켰죠. 와, 너무 대- 어려운데? 멋진 이야기네요. 오, 멋진 그럼 이야기예요. 시를 한번 써볼게요. 제목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도 기술은 너무 빠르게 변했고 나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네. 20회 넘게 일하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멈추게 되었지. 은퇴라는 이름의 새 길 위에 서서 반신반의하게 걸음을 옮겼네. 하지만 나는 아직 많은 것을 안다네. 남겨진 지식은 헛되지 않으리라. 새로운 기술 앞에 밀려난 듯해도 내 손에는 여전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네. 나는 그걸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리. 변화는 계속되겠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사람들과 기술을 연결하고 싶다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 하네. 이 시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담았기를 바라요. 어떻게 느껴지나요? 와. 너무 좋아. 고마워. 야, 이번에는 이걸로 아예 노래를 만들자. 야, 노래를 랩 가사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디스랩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젊은 사람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강렬한 의지를 담아서 너가 랩 가사로 아주 짧게 한번 랩 가사도 만들어줘 봐봐. 그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가까이 대보세요. 네. 마이크 가까이. 좋아요? 그럼 강렬한 디스랩 가사로 만들어 볼게요. 제목 기술의 왕은 나. 난 20회 넘게 IT에서 왕 노릇했지. 요. 젊은 피들아, 난 은퇴해도 넌 아직 나의 벤치지. 기술이 빨라? 요. 난 더 빠르게 달려왔어. 너흰 따라오겠다는 헛된 꿈에 갇혀 있어. 나는 은퇴했어도 내 지식은 살아있어. 젊은 세대들은 날 넘기엔 아직 멀었어. 멀었어. 기술의 왕은 나. 너흰 아직 배워야 돼. 나의 경험 앞에 네 기술은 그저 어린애. 어린애. 요. 막 그런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다 글자로 남거든요. 이렇게. 아. 그리고 또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마지막에 위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네, 하면 위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시키면
얘가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하루에 한 번만 무료로 그림이 그려지고 유료로 22달러 내면은 이렇게 하면 그림도 마음껏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즘 네. 카톡으로 요즘 메시지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림하고 좋은 글귀는 한데 그쵸. 나의 시를 써서 내 그림과 함께 보내실 수도 있겠네요. 우와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예, 이게 너무 지금 작다. 강렬하게 그죠? 직접 강렬하게 해보세요, 직접. 예. 여기 보시면 이거 진짜 멋있죠, 강렬하다. 멋있죠. 예, 강렬하게 여기 이 디스랩 팔은 이제 개발자분이 쫙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리고 어르신 예, 개발자. 어르신 개발자가 막 이렇게 야.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써보셔도 되니까 직접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화를 하는 말벗이 생겼다. 아. 그래서 정말 별별거 다 해주는 우리 비서 같은 녀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책에는 요렇게 그 이제 어떤 업무든지 할 수 있는 토팩이라는 방법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기획 직군이다라고 하는 기획이라고 하는 게 플로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장을 조사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뭐 투합 분석을 하고 이런 플로우별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단계별로 하나하나 넣기도 했습니다. 아. 예.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앱 까시고 네. 뭐 외부로 접속하셔도 좋고 네네네. 요 오늘 영상 앞쪽에 넘겨가지고 그 6가지 네네네네. 그 요령에 따라서 한번 꼭 네.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놀랍지만 앞으로 이게 AI가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쵸. 어디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되게 구구절절히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제가 이제 3권을 냈잖아요. 근데 AI 2024랑 챗봇 2025랑 AI 워커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2025년이면 또 이제 AI 2025를 내야 되니까 이제 트렌드 얘기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큰 변화는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도스 시대입니다. 도스 시대. 컴퓨터로 따지면 그쵸. 옛날에 명령어를 다 이렇게 손으로 도스 시대. 입력해야 되던 네. 윈도우 전에. 그런데 지금 1년 사이에 이게 윈도우로 되게 빨리 바뀌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버튼형이나 메뉴 구조로 엄청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로 도스 시대의 컴퓨터를 쓰던 사람의 숫자랑 윈도우 시대의 컴퓨터를 쓰는 사람의 숫자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에 대한 구조를 익혀놓으면 나중에는 이게 더 편해질 거거든요.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쓸 수 있겠죠. 그때부터 뭔가 이 구조를 배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녀석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다가오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한 별도의 앱 서비스로 있는 건데 이게 계속 붙을 거예요. 융합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그냥 네이버 같은 검색창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단어를 쓰는 검색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성형 검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얘한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잘 주면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검색 엔진을 쓰는데 이것도 뭐랑 비슷하냐?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색이 처음 나왔을 땐 인터넷 검색사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검색의 옵션, 노하우 막 이런 거 엄청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검색 서비스처럼 이 생성형 AI가 우리가 쓰는 서비스에 들어올 거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보는 모습은 이 생성형 AI 서비스는 지금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랑 붙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엔 자율주행 쪽에서도 생성형 AI가 조금씩 쓰여지고 있고 로봇, 우리가 하는 사람형 서비스형 로봇들에 이런 게 들어가면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진짜 물리적인 어떠한 기계의 형태가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녀석이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진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각 영역별로 데이터가 필요한 곳들에 일종의 가상 데이터를 만드는, 예를 들면 의료에서도 가상 임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검증을 4상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상 정도를 줄여주는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쪽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덕진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인데요. 여러분들 유언장도 잘 쓰시고 그렇죠. 그거 계속 써봐야 되겠어요. 네, 앞으로 돌리면서 요 요령에 맞춰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입구에 들어가시면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일들 아마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하고 생성형 AI 100% 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니까 내일도 찾아주시고요. 오늘 김덕진 소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